전쟁은 끝나도 사람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51년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남자의 선택과 그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를 희생시켰던 남자. 두 여자 사이에서 도망치기만 했던 비겁한 남자.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한 남자의 이야기. 운명이 얽히고 설킨 이 이야기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또 다른 전쟁, 바로 우리 내면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51년 겨울, 서울은 도시가 아니라 상처였다. 포성은 멀어졌지만 사람들 얼굴에는 아직 총성이 남아 있었다. 박윤호는 이름이 없는 사내였다. 정확히 말하면 이름을 버린 사내였다. 그날 새벽 한강 철교 아래에서 윤호는 시체 더미 속에 섞여 있었다. 눈을 뜨면 죽고 눈을 감으면 산다는 걸 그는 이미 배워버린 사람이었다. 야, 살아있냐? 군홧발이 그의 옆구리를 찼다. 윤호는 숨을 죽였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아침이 올 거라 믿으면서. 그가 처음 총을 잡은 건 19살 때였다. 원래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 아이들 앞에서 글자를 가르치고 역사를 설명하는 사람이. 하지만 역사가 먼저 그를 불러냈다. 1950년 여름, 그는 좌익도 우익도 아니었다. 다만 살아남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 선택은 그를 양쪽 모두에게 배신자로 만들었다. 윤호의 기억 속에 가장 또렷한 얼굴은 여자 하나였다. 서미령. 그녀는 서울역 피난민 수용소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이름이 뭐예요?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미령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럼 나중에 찾으면 되죠. 그 말이 그를 살렸다. 미령은 간호원이었고 전쟁보다 사람을 더 많이 보았다. 죽는 사람, 살아남는 사람, 그리고 죽은 척하는 사람. 윤호는 마지막 부류였다. 둘은 밤마다 폐허가 된 학교 건물에서 만났다. 미령은 윤호의 상처를 꿰맸고 윤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말이 많아지면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미령이 물었다. 전쟁 끝나면 뭐 할 거예요? 윤호는 처음으로 대답했다. 도망칠 겁니다. 미령은 웃었다. 그게 가장 솔직한 꿈이네요. 하지만 도망칠 수 없는 순간은 항상 먼저 찾아온다. 1951년 2월, 윤호는 강제 징집됐다. 그가 배치된 곳은 정보대였다. 총보다 거짓말이 더 많이 필요한 곳. 그날 상관은 말했다. 넌 눈이 좋다. 윤호는 알았다. 그건 관찰력이 아니라 사람을 배신할 얼굴이라는 뜻이라는 걸. 첫 임무는 간단했다. 피난민 속에 섞인 빨갱이 하나를 찾아라. 윤호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쥐어졌다. 사진 속 인물. 서미령. 윤호는 숨을 멈췄다. 상관이 말했다. 이 여자 북에서 내려온 공작원이다. 윤호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믿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걸 이미 너무 많이 배웠다. 그날 밤 윤호는 학교 건물로 갔다. 미령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반겼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안았다. 꽉. 마치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사람처럼. 윤호 씨. 그녀가 말했다. 이 전쟁 끝나면 같이 부산 가요. 윤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사랑을 배신할 것인가, 국가를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버릴 것인가. 밖에서는 동이 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아직도 밤이 깊었다. 윤호는 그날 밤 미령을 체포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를 살렸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조금씩 죽이기 시작했다. 정보대의 임무는
단순하지 않았다. 윤호는 미령이 있는 수용소를 의도적으로 보고서에서 누락시켰다. 대신 아무 이름 없는 남자 하나를 공작원으로 만들어 넘겼다. 그 남자는 다음 날 사라졌다. 윤호는 그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된다. 미령은 아무것도 모른 채 윤호를 믿었다. 그 믿음이 그를 더 깊이 늪으로 끌어당겼다. 1952년 윤호는 북쪽 공작조에 위장 투입된다. 임무는 이중. 남쪽에겐 정보 수집, 북쪽에겐 충성 증명. 윤호는 그 사이에서 점점 자기 이름을 잃어갔다. 그곳에서 윤호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난다. 강연아. 연하는 냉정했고 총을 잘 쐈다. 그리고 윤호보다 전쟁에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넌 남쪽 냄새가 난다. 연하는 첫 만남에서 말했다. 윤호는 웃었다. 그럼 총부터 쏘겠죠. 연하는 그를 쏘지 않았다. 그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엮었다. 연하는 윤호의 정체를 의심하면서도 그를 필요로 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쓸 수는 있지. 그 말은 윤호에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전쟁은 사람을 사랑보다 먼저 묶는다. 윤호와 연하는 같이 작전을 나갔고 같이 사람을 죽였다. 처음은 윤호가 토했다. 두 번째는 손이 떨렸다. 세 번째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 1953년 초봄 윤호는 결정적인 명령을 받는다. 남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 조건은 하나. 강연아를 제거해라. 윤호는 명령서를 불태웠다. 하지만 선택은 남아 있었다. 같은 날 밤 연하가 말했다. 나 임신했어. 윤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전쟁은 밤마다 너무 많은 사람을 같이 만들었으니까. 윤호는 그날 밤 미령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기 손에 묻은 피를. 어디로 갈 거야? 연하가 물었다.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총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전쟁은 총을 내려놓은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 다음 날 새벽 총성이 울렸다. 연하는 피를 흘리며 윤호를 봤다. 역시 넌 어느 쪽도 아니었어. 그 말이 유언이었다. 윤호는 연하를 묻지 못했다. 도망쳤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애도였다. 1953년 7월 휴전.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다고 말했다. 윤호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전쟁은 그의 안에서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그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미령을 찾았다. 하지만 미령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남겨진 건 짧은 메모 하나. 윤호 씨, 난 당신을 믿었어요. 그 문장은 총보다 아팠다. 미령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떠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윤호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1954년 초겨울, 미령은 부산에 있었다. 피난민 판잣집 사이 바닷바람이 매서운 골목에서 그녀는 매일 새벽 국밥집 문을 열었다. 손은 갈라졌고 잠은 늘 부족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다. 윤호를 떠난 뒤 미령은 아이 하나를 잃었다. 그 사실을 윤호는 끝내 알지 못했다. 그 아이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미 사라졌다. 미령은 그날을 절대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서울에서는 윤호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공식 기록엔 공적 있음이라 적혀 있었지만 비공식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신뢰 불가. 감정 개입 과다. 그 한 줄이 그의 인생을 막았다. 윤호는 정보대에서 밀려났다. 총도 계급도 이름도 남지 않았다. 1960년대 초 윤호는 인쇄소에서 일했다. 하루 종일 먹지 냄새를 맡으며 신문을 찍었다.
신문 속엔 매일 새 시대라는 말이 나왔다. 윤호는 그 말이 자기 인생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해 봄 윤호는 우연히 신문에서 한 이름을 본다. 강연아. 사망자 명단이 아니었다. 기고문이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필명 아래 작은 설명이 붙어 있었다. 부산 거주. 윤호의 손이 떨렸다. 연하는 죽지 않았다. 그날 새벽 그 총성은 그녀를 데려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윤호는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기로 한다. 부산행 열차 안에서 윤호는 계속 창밖만 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들판이 마치 자기 인생 같았다. 국밥집 문 앞에서 윤호는 한참을 서 있었다.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애는 잘 크지? 윤호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문틈 사이로 아이 하나가 보였다. 4살쯤 된 남자아이. 연하의 눈을 닮은 아이였다. 그 순간 윤호는 알았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자기는 이제야 전쟁의 한복판에 다시 들어왔다는 걸. 문이 열렸다. 연하가 그를 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총성보다 무거웠다. 윤호는 한 발짝 물러섰다. 말을 해야 했지만 말보다 먼저 과거가 밀려왔다. 그때 아이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빠. 연하는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윤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니야. 이 아이는 아빠가 없어. 그 말이 윤호의 가슴을 찢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말이었다. 그리고 당신도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 윤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인생에선 패배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윤호는 국밥집 맞은편 여인숙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이 그를 살릴지 죽일지 아직 몰랐다. 새벽녘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천천히. 3번. 윤호는 문을 열었다.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미령이었다. 세 사람의 인생이 다시 같은 시간에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령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산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윤호는 그 얼굴을 보며 알았다. 이 여자는 자기처럼 전쟁을 끝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왜 여기 있어요? 윤호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다. 미령은 잠시 바다를 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도망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셋은 국밥집 안에 같이 앉았다.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다. 연하는 미령을 보며 눈을 떼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사람 윤호 씨랑 어떤 사이예요? 연하가 물었다. 미령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전 그 사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연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당신도 나랑 같네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 사이를 갈랐다. 아이만이 아무것도 모르고 국물을 떠먹고 있었다. 그날 밤 미령은 윤호와 따로 말을 나눴다. 부산역 근처 낡은 골목이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미령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윤호는 고개를 숙였다. 자격이 없었어요. 미령은 그 말을 비웃지 않았다. 대신 차분히 말했다. 그 자격이라는 말, 당신이 제일 잘 쓰네요. 미령은 자기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윤호 역시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은 사람들이었다. 며칠 후 윤호는 부산을 떠나려 했다. 그가 있으면 이 관계는 썩을 거라는 걸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떠나기 전날 밤 연하가 그를 불렀다. 아이 당신 아들이에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잔인했다. 윤호는 말을 잃었다. 도망가도 돼요. 연하가 말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윤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난 당신처럼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연아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 거니까. 그날 밤 윤호는 결정해야 했다. 다시 도망칠지 아니면 평생 짊어질 죄를 정면으로 안을지. 그리고 새벽이 되기 직전 윤호는 미령의 집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려던 손이 멈췄다. 문 안에서 미령의 기침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짧고 깊은 기침. 윤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시간이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전쟁이 아닌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윤호는 손을 들었다. 문을 두드릴지 돌아서서 연아에게 갈지. 그 선택 하나로 남은 인생이 결정될 순간이었다. 윤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 대신 천천히 손을 내렸다. 미령의 기침 소리는 문 안쪽에서 잠잠해졌지만 윤호의 가슴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그게 미령을 버리는 선택인지 미령을 살리는 선택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연화의 집으로 가는 길은 이상하게도 밝아 보였다. 새벽이 막 트고 있었다. 윤호는 그 빛이 희망이 아니라 심판처럼 느껴졌다. 연화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얼굴을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어둔 채 뒤돌아섰다. 그 침묵이 허락이었다. 아이의 숨소리가 방 안에서 고르게 들렸다. 윤호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살아있다는 소리. 자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 난 아이한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을 거예요. 연아가 말했다. 당신이 아버지 노릇을 하든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든.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이 가장 쉽게 깨진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윤호는 부산 항만에서 일을 구했다. 짐을 나르고 손에 피가 맺히고 밤이면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그는 그 일을 택했다. 도망치지 않는다는 증거처럼. 연아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미령 역시 연락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같은 도시에서 각자의 전쟁을 따로 치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호는 항만 사무실에서 자기 이름을 들었다. 윤호 씨, 서울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 말에 윤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사무실 밖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말끔한 양복, 차가운 눈.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아직도 숨은 줄 알았는데요. 윤호는 그 얼굴을 알아봤다. 정보대 시절 그를 감시하던 사람. 정리가 필요해졌습니다. 남자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당신 때문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 윤호의 머릿속에 미령의 얼굴과 연화의 아이가 겹쳐졌다. 도망칠 수 없다면 누군가는 대신 맞아야 했다. 그날 밤 연화의 집 앞에 낯선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미령의 국밥집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다녀갔다. 그리고 윤호는 알았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됐다는 걸. 그가 선택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게 연화인지 미령인지 아니면 아이인지. 윤호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이번 선택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었다. 윤호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다. 항만 숙소의 천장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쉼없이 깜빡였다. 그 불빛이 마치 남은 시간을 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연화를 먼저 찾아갔다. 아이를 먼저 안아야 했다. 위험은 항상 약한 곳부터 스며드니까. 연화의 집 문 앞에는 낯선 담배꽁초가 하나 떨어져 있었다. 윤호는 그걸 보는 순간 확신했다. 이미 늦어가고 있다는 걸.
문을 두드리자 연아가 나왔다. 그녀는 윤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무 말 없이 아이부터 안았다. 봤지? 연아가 말했다. 나도 알아. 윤호는 그녀에게 모든 걸 말했다. 정보대, 정리대상, 이름 없는 사람들, 자기 때문에 지워진 기록들. 연아는 한참을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구해주겠다는 거야?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연아의 계획은 간단했다. 아이를 미령에게 맡긴다. 윤호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미쳤어? 윤호가 말했다. 그 사람은. 그래서야. 연아의 눈이 차분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이잖아. 윤호는 반박하지 못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다음 날 새벽 미령의 국밥집 문이 열렸다. 미령은 아이를 아는 연아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이 아이 이름은? 미령이 물었다. 아직 없어. 연아가 말했다. 미령은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가 지을게. 아이를 아는 미령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 손길이 이상하리만큼 익숙했다. 그날 밤 윤호는 약속 장소로 혼자 나갔다. 부산 외곽 패창고였다. 바닷바람이 녹슨 철문을 울렸다. 안에는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양복 차림 그대로였다. 결정했습니까? 그가 물었다. 윤호는 총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정리할 이름 나 하나면 충분하지? 남자는 잠시 윤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아직도 순진하군요. 그 순간 밖에서 총성이 울렸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 셋. 윤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밥집 쪽이었다. 윤호는 창고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그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윤호는 달렸다. 숨이 찢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멀리서 불빛이 번쩍였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윤호는 그 속에서 미령의 이름을 불렀다. 연아의 이름을 불렀다.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겹쳐졌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갈랐다. 국밥집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깨진 유리, 엎어진 국솥, 비린내처럼 퍼진 피냄새. 윤호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미령.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 소음 속에 갈라졌다. 미령은 쓰러져 있었다. 완전히 죽어 있진 않았다. 하지만 왼쪽 어깨가 피로 흥건했고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다. 윤호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았다. 미령 봐봐. 나야. 미령의 눈이 아주 조금 열렸다. 역시 당신이었네. 미령은 미소를 지으려다 기침을 했다. 피가 입가로 흘렀다. 아이.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령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뒤쪽 방 냉장고여. 윤호는 미친 듯이 뛰었다. 국밥집 안쪽 비상구도 없는 좁은 방.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다는 소리였다. 윤호는 아이를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연아가 문간에 서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은 무너져 있지 않았다. 봤어. 연아가 말했다. 누가 왔는지도. 연아는 모든 걸 봤다. 검은 차, 낯선 남자들, 미령이 아이를 숨기려다 총을 맞는 장면. 미령은 나 대신 맞았어. 연아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차분했다. 이건 당신 몫이야, 윤호. 그날 새벽 미령은 수술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말을 아꼈다. 살아도 예전 같진 않을 겁니다.
윤호는 병원 복도에서 연아와 마주 앉아 있었다. 아이를 가운데 두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연아가 물었다. 윤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도망자의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누구랑? 혼자. 연아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윤호는 그 남자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서는 이미 준비돼 있었다. 윤호 사망 처리. 윤호는 그 종이를 불태웠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 정리할 일은 당신들이야. 며칠 뒤 부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과거 기록이 사라진 사람들이 하나둘 조용히 잡혀갔다. 연아는 아이를 데리고 부산을 떠났다. 미령은 병실에서 긴 잠에 들었다. 윤호는 어느 날 밤 병실을 찾았다. 미령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번엔 안 도망쳐. 그 말은 미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미령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윤호는 처음으로 알았다.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순간이 온다는 걸. 어둠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은 분명히 오고 있었다. 10년이 흘렀다. 병실의 창문이 열려 있었다. 햇빛이 천천히 미령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을 떴다. 처음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총성도, 피도, 국밥 냄새도. 다만 누군가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감각만이 남아 있었다. 깨어났네요. 의사의 목소리가 현실을 끌어당겼다. 기적입니다. 정말로. 미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병실 한쪽에 낯익은 남자가 서 있었다. 머리에 희끗한 흰머리, 눈가엔 깊은 주름. 윤호였다. 오래 기다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미령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 늙었네. 윤호는 웃었다. 그 웃음은 도망치던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당신은 안 변했어요. 그 말에 미령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많이 잃었어. 윤호는 그날 이후 부산에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기록 속에서도 서류 속에서도. 그는 이름을 바꾸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누군가를 쫓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편 연아는 서울에 있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이를 키웠다. 아이는 12살이 되어 있었다. 이름은 미령이 지어준 이름. 윤새벽.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어느 날 새벽이 물었다. 연아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다. 겁이 많았고 그래서 용감해진 사람이야. 그게 연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었다. 그날 밤 연아는 봉투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가 있었다. 아이 잘 크고 있더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윤호. 연아는 편지를 찢지 않았다. 대신 사진 옆에 조심히 넣어두었다. 미워하는 것보다 잊지 않는 게 더 어렵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시 미령의 이야기로. 퇴원한 미령은 국밥집을 다시 열지 않았다. 대신 작은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조용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미령에게 물었다. 아줌마, 후회한 적 있어요? 미령은 책을 덮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매일. 그럼 왜 살아있어요? 미령은 창밖을 봤다. 햇빛 아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후회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진짜로 끝나거든. 그날 저녁 윤호는 미령을 찾아왔다.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다 조용히 말을 걸었다. 이제 괜찮아요? 미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윤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제야 벌 받는 중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손을 잡지는 않았다. 이미 너무 늦은 손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다. 떠나는 소리였고 동시에 다시 시작하는 소리였다. 윤호는 말했다. 난 이제 사라질 거예요. 미령은 붙잡지 않았다. 그래도 기억은 남아. 그녀가 말했다. 윤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그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용서였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새벽은 자라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모른 채 이야기는 끝났지만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전쟁은 사라져도 회화는 사람을 살게 했다. 윤호는 평생 도망쳤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책임의 순간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깨달았죠. 도망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도망칠수록 죄는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미령은 10년의 잠에서 깨어났고 연하는 아이를 키우며 살아갔으며 윤호는 이제야 자신의 이름으로 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전쟁을 안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도망치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